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실전 컨설팅 중에 상품 강의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고요.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한 상품이고 요즘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인데요.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CEO 플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판매 포인트 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경영인 정기보험 이전에 우리가 CEO들의 재정적인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그래서 제가 CEO 파이낸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10년 이전에는 연금 상품으로 이 CEO 플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퇴직금 재원 리스크, 그러니까 퇴직금을 적립하는 목적의 상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상당한 오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CEO의 재정 리스크 중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리스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판매하면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세금의 마지막은 상속세잖아요. 그렇죠? 현재 모든 세금 중에 세율이 가장 높은, 왜냐하면 최대 세금 구간이 50%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CEO 중에 상당수의 CEO들은 50% 상속세 구간에 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CEO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재정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을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퇴직금 채원 리스크.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거는 CEO 유고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당연히 상속세, 상속 이슈가, 즉 CEO께서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이 상속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시고 이 경영인 정기보험 혹은 CEO 플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왜 CEO 플랜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선 퇴직금 재원 확보 리스크, 이게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0년 이전에는 연금을 많이 팔았다. 왜냐하면 연금이 퇴직금을 적립하는, 즉 적립 개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저축 개념에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그때는 4%, 5%대 막 그랬으니까 4%, 5%씩 하면 지금 예를 들면 500만 원씩 모아두면 나중에 7억 됩니다. 1000만 원씩 넣어두면 10억 됩니다. 이런 형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관의 퇴직금 배수,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퇴직금 10억을 만드십시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연금 플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지금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결국은 CEO들이 원하는 금액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나 우리가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현재 가치, 돈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게 현가 계수 개념을 이해하시면 15년 후에 10억을 지금으로 땡겨오면 7억일지 7억 5천일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금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즉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 즉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 CEO 유고시에 CEO께서 예를 들면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10억이다. 그런데 현재
기업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만한 10억이란 현금 자산이 없다. 이게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 적립형으로 준비하는 상품, 사망보험금이 없는 적립형으로 준비하는 상품의 문제점 두 가지, 금리 리스크와 즉시 퇴직금을 지급할 상황에서 재원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 부족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경영인 정기보험을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 재원 확보 리스크는 10년, 15년 뒤에 어떤 후치 자산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선치 자산과 후치 자산이 합쳐져 있어야 실질적인 퇴직금 재원 확보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10%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세무사님들한테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비과세 급여라든가 뭐 통상급여가 안 이런 부분들은 제외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님이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는다. 근데 비과세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900만 원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10%에다가 근속연수 예를 들면 뭐 10년이다 20년이다 근속연수 곱하고 정관에 규정된 배수 대부분 여러분들 만나보시는 분들이 3배수죠. 3배수이고 최근에 이제 법이 세법이 바뀌면서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3배수가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10% 곱하기 근속연수 곱하기 정관에 규정된 배수가 CEO 임원의 퇴직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자 평균 연봉이 예를 들면 비과세 이런 거 다 빼고 1억 5천만 원이라 하면 1억 5천만 원의 10% 그러니까 1,500만 원 곱하기 20년에 3배수하면 9억 원입니다. 이게 CEO 퇴직금 계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웠다가 CEO 분들하고 퇴직금 얘기하실 때 그냥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이 실질적으로 그냥 연필로 쓰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CEO들이 아 그렇군요 이해를 하세요. 많은 CEO 분들이 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요 밑에 표는 뭐냐면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기업의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냥 제가 이제 재무제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과 마찬가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현금성 자산이 중소기업이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은 대기업이고 요 옅은 파란색이 이제 중소기업인데 2016년 기준으로 112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약 3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그냥 112조 나누기 350만 개를 하면은 중소기업의 평균 현금성 자산은 3,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EO 퇴직금 9억이나 필요한데 현금 자산이 3,2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사실상 심각한 퇴직금 재원 부족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퇴직금 재원 확보 리스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대표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연금 왜냐하면 퇴직금을 확보하는데 퇴직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안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퇴직충당금 자체를 설정할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는 CEO도 퇴직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좀 쉽게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경영인 정기보험 퇴직연금. 자, 가입 대상은 자, 경영정기보험은 비용을 떨려면 퇴직을 알 수 없는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 대상이 누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뭐 누구나 가입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비용을 인정받으면서
어떤 경영인 정기보험의 효과를 보기 위한다면은 등기되어 있는 퇴직을 할 수 없는 임원이 가입 대상이고, 퇴직연금은 당연히 직원들, CEO도 가능하다. 그렇죠. 알고 계신 내용이고, 법적으로 뭐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해라 의무는 아니죠.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이 2022년까지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데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별다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사, 취급기관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취급을 인가받은 금융기관, 예전에는 뭐 저축은행도 했는데 많은 저축은행들은 빠져나갔고, 뭐 대부분 은행이 가장 많고요. 현재 퇴직연금 MS 점유 비율도 은행이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은행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은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운용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가입 금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을 하죠. 뭐 5억을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5억, 10억, 아니면 뭐 보험료 기준으로 뭐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임원 퇴직금 규정 범위 내, 여기서 제가 임원이라고 한 거는 직원들은 직원들 퇴직금 추계 범위 내, 임원은 정관에 정해진 규정 이내에서 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은 임의 설정이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90세 납. 요 왜 90세 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경영인 정기보험을 비용 처리를 하는데 요건 이제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자,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는 납입기간으로 하는 것이냐, 보험기간으로 하는 것이냐,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컨설턴트 여러분들, 납입기간이 맞을까요? 보험기간이 맞을까요? 보험기간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납 90세 만기해서 30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이 월 300만 원씩 넣는 거를 비용을 따면 안 되고, 이것을 90세 납으로 이렇게 늘려서 계산한 금액만 비용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기간을 가지고 비용을 떠니까 저희가 90세 납 90세 만기 이렇게 하면, 90세 납 90세 만기 이렇게 하면 월 보험료 전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납입기간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험기간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별 5개. 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미 설정 가능하지만 90세. 자, 퇴직연금은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납입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면 되는 거죠. 자, 경영인 정기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고액의 사망 보장을 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기업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 리스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자는 뜻이고요. 퇴직연금 자체는 보장이라는 게 없죠. 자, 비용 가능하고 처리 가능하고 당연히 퇴직연금도 가능하죠. 자, 자금 활용. 자,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 용도 외에는 별도의 용도가 없어요. 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일단 목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혹은 기업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부분을 활용 가능하고, 두 번째는 경영인 정기보험 중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상품이 S생명 상품인데, S생명 상품은 7년이 지나면 적립전환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 적립전환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적립전환과 연금전환은 다릅니다. 연금전환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서로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적립전환이 된다는 내용, 적립전환이 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또 적립전환 이후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요건 제가 뒤에 상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이 적용이 되고, 퇴직연금은 투자수익률,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해요.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 마이너스 나는 건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퇴직연금 취급 인가 금융기관에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한 표로 간단하게 보면, 자, 경영인정기보험, 퇴직연금, 퇴직금 제한호 둘 다 오케이. 보장되고 안 되고, 퇴직연금 아까 보장 없다 그랬잖아요. 보장이 되고, 비용 처리 둘 다 가능하고, 중도 인출. 자, 경영인정기보험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경영인정기보험은 중도 인출 불가예요. 중도 인출 불가인데 왜 가능하냐? 적립 전환이 되고 나면 비용 처리도 안 되고, 비용 처리도 안 될 뿐더러 그 이후에는 적립형, 저축형 상품이니까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만 갖고 갈 수 있죠. 중간정산이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별도로 공부하시고요. 자, 상속세 재원으로 효과가 있죠. 퇴직연금 없죠. 비과세 혜택. 이게 뭐냐면, 자, 보험이 뭐 10년 이상 이제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다. 이런 개념의 비과세 개념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자,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주식평가 영향. 자, 가능하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빼가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의 뭐랄까, 오류? 왜 그러냐면, 약간의 오류, 이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매년 비용을 떨었다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비용 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금액을 비용 떨 수 없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비용을 떨었으니 그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 평가, 주식 금액에 다소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시에 비용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즉 경영인정기보험에 들어간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져오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땐 가능하다. 이게 이제 주식평가 영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회계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은 매년 비용 처리하는 게 좀 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식평가 영향은 줄 수 있다. 자,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이율이고 최저 보증이율을 갖고 있고 퇴직연금은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운영하진 않아요. 참고로 비과세는 계약자 변경 10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계약자 변경입니다. 이게 가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가입이었죠. 2012년도 이전에는. 그러나 가입하고 계약자가 변경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10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납입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납입 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해약할 때, 즉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때, 그게 뭐 해약일 수도 있고 계약자 변경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인정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망보장이 체증형으로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상속세 컨설팅 하실 때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이 체증형 사망보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현재 가치는 점점점, 쉽게 얘기하면 미래의 10억은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망보험금 자체가 이게 늘어나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 자산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상속세 비율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 원짜리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20년 후에도 5억이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년 후에 지금 현재 자산은 50억인데 20년 후에 자산은 100억이다 그러면 상속세만 거의 2배로 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보장은 체증형으로 가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CU 퇴직금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4년 근무하신 CU가 계신데, 평균 급여가 1억이라 그러면 무려 예상 퇴직급여가 7억 2천이고요.
1억 5천만 원이면 거의 10억 8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세금이 1억 원일 경우는 약 1억 원 정도, 그 다음 1.5억일 땐 1억 8천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예상이 되고, 근로소득세는 없어요. 자, 여기에 근로소득세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3배수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현재 계산된 내용은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배수에 맞춰서 계산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소득세 10%씩 지방소득세 또 내고, 그래서 약 1억 9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 2억 700만 원 정도의 총 세금을 내서 CEO께서 갖고 가실 퇴직 금액은 6억 원, 1억 원일 경우, 그 다음에 8억 7천 원 되고, 담세율은 15.2%, 19.2%. 엄청 저렴한 거죠, 세금이. 그쵸? 7억 2천을 근로소득세로 간다. 10억을 근로소득세로 가져간다. 어떻게 됩니까? 저거 다 거의 다 50%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다 포함해가지고요. 50%다. 자, 퇴직소득은 여러분들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분류과세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류과세예요. 자, 퇴직소득을 내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대표님들은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자산이 3,2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3,200만 원밖에 없는 회사에 지금 7억, 10억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결국 퇴직 시점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원 확보 불가하다.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CEO들의 은퇴를 위해서,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 회사 가난한 CEO,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재원은 대표님 반드시 모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강력하게 푸시하는 컨설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안 받으시면 돼요. 그때 가셔가지고 뭐 정관 바꿔서 나 퇴직금 안 받겠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더 큰 게 뭐냐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CU 유고시에, 자, 정관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시점에서 10억이다 이거죠. 돌아가신 시점에서 예를 들면, 자,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이 금액이 CEO 유고시에 퇴직금이다. 지급할 금액이 없다. 그런데 보시면 퇴직소득을 지급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만 2억이에요. 자, 아까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 3,20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기업에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CEO들은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놓으셔야 중소기업 CEO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푸시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12월까지, 아까는 1월에서 12월이고 12월에 퇴사한 사람은 지급 안 됐어. 그래도 2월 말일에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즉 퇴직금 지급도 지급이지만 퇴직소득세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업 유동성 리스크는 뭐냐? 이건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안 계실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불확실함이죠. 그렇죠? 자, 불확실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불확실함은 자, 금융기관에도 불확실할 것이고, 그렇죠? 거래처도 불확실하게 느낄 것이고, 당연히 유가족들도 불확실할 거란 말이에요. 자, 불확실하다 그러면 자금을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죠. 유가족들은 이 회수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 유동성 리스크는 미래의 불투명한 불안함에 대해서 즉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달라붙어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이 장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기업이 갑자기 CEO께서 유고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과 매입처로부터 상당한 상환 압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상속세 빼고. 자, 공장 운영이 불가해. 네? 공장 운영이 불가해요. 어떻게 해야 돼? 판매해야 돼. 급매한다 이거죠. 왜? 상속세를 내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급매하면 가치는 하락해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 시세가 20억 원이나 16억 원에 팔면 훌륭하게 판 거다. 그쵸? 기계 이건 고철입니다. 진짜 기계, 설비, 운 좋아서 좋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제 가격에 넘기면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일 없어요. 대부분 이것도 급매란 말이죠. 똑같아요. 급매. 더 힘들어져요. 왜? 쓰지도 못할 걸 더 싸게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감가상각, 자산 손상 여러 가지 다 해보면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받을 돈은 5억 원이 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죠. 물음표예요. 물음표. 자, 재고자산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이거죠. 물론 어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매우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매우 극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채가 한 20억 원 있다. 응? 단기 상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총 요 자산 현재 총 자산이 40억이잖아요. 그렇죠? 40억인데 요게 40억인데 대표님 돌아가고 나시니까 얼마입니까? 미수금 제외하고 19억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억이다. 자, 미수금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뭐가 자금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가 오시는 걸 느끼시겠죠.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채무들이 가족에게 이전되는 건 방지합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님, 법인에서 불러일으킨 채무를 개인까지 끌어들이시면 안 됩니다. 즉, 법인에서 일어난 부채를 가족들에게까지 전이해서는 안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CEO의 유동성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유동성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동성 리스크가 있다, 기업에. 그리고 필요 자금을 산출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 외상 매입금 등은 상당히 중요한, 또 포션도 커요. 기업의 유동부채에 보면 상당수가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요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이 외상 매입금에는 미지급금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당연히 단기 유동성 악화가 돼서 흑자 도산한다. 아까와 같이 현실적인 실제 가치는 40억이나 그 가치 자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돈이 안 흔들리니까 자, 사람 몸으로 표현하면 피가 안 흘러서 이런 개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뭐냐? 항상 대표님들은 현재 기업에 내가 없을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필요 금액을 산출을 하고 보험이 가장 최고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게 10억이 필요하다. 현재 10억이 필요한데 대표님 10억을 따로 싸놓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현금 10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에 재투자돼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적은 비용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몇백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보장자산. 그래서 인슈어런스 폴리스, 보험증권을 갖고 계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재원이 바로 감자재원. 이건 감자재원이라는 건 제가 10분 컨설팅에 말씀드렸던 상속감자. 자, 유상감자죠.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에 회사에 되팔아서 감자하는 개념, 그 다음에 차익권 상환재원으로 쓰셔야 됩니다. 요 플로우를 이해하시고 대표님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EO의 유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 자금, 필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 어떤 원칙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필드 뛰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대표님,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님 적어도 법인 운영 자금,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와 금융기관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 정도 6개월치 정도는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 시점에 대표님 퇴직금,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퇴직금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한 돈이 8억 원이고요. 이거 적어도 여기까지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상속세는 다소 기간이 있고 또 방법이 있어요. 뭐 연부, 연납 뭐 이렇게 나눠서 내도 되고, 또 뭘 팔아서 내도 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나 법인 운영자금하고 CEO 퇴직금은 상당히 급한 돈입니다. 기업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 상속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17억 원 정도. 예를 들면 상속세가 17억 원이다. 그럼 약 25억 원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물론 한 10인 미만 기업은 이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의 개인 자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에서 한 8억 원 정도. 자, 여러분들 이건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회사가 판관비와 이자 비용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뭐 2, 60, 1억 2천. 퇴직금이 뭐 3억이다가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무조건 대표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위에 어떤 공식은 이런 겁니다. 최근 평균 단기순이익이 한 5억 원 정도 났고 자본금이 1억 이는 회사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한 30억이 주식가치다라고 계산하는 건 3년 평균 순이익 곱하기 6, 요 정도 계산하면 맛으로 좀 맞아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 제 경험에 의한 것이지,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비상장 주식의 정확한 가치는 아니다. 가치는 아닙니다.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 개인 자산이 한 20억 원 있다. 그 다음에 이 판관비에는 제조원가, 노무비 및 직접 원가 관련 제외됐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은 누락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포함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러나 판관비만 가지고 해도 저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자, 대표님 현재 부족 자금이 25억 원이다. 25억 원이다. 그러면 현재 법인의 예를 들면 이 회사는 그래도 좀 2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럼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예전에 어떤 생명보험 회사에 연금으로 CEO 플랜 한 1,000만 원 들어놨다. 5년 납입했는데 현재 그냥 납입보험료하고 그냥 적립된 해약한 건 비슷해서 한 6억 원 정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한 5억 원은 있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 한 적어도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자산가라고 보면 되죠. 공장 빼고. 공장 빼고. 자, 이분들 정도라 하면 한 25억 정도의 부족 자금이 예상되는데, 요렇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14억이 부족합니다. 대표님,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 대표님 일단 중소기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산재보험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고용 근로복지공단 들어가시면 산재보험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뭐 요양급여 나오고 막 설명하는데,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라 그랬는데
산재보험이라는 설명 내용이 있어요. 꼭 보세요. 이거 보시고 300인 이하인가 50인 이하인가 하여튼 직원 제 기억으로는 50인 이하였는데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CEO가 가입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가입 조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고 일당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일당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 CEO께서 업무 중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재해가 인정이 되면 이제 산재보험에서 약 3억 원 정도는 확보 가능해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CEO의 보장자산을 확보하자. 보장자산을 10억 원 정도는 확보하자. 그래도 모질라지만 한 14억 원 정도 확보하고, 적립금액은 뭐 보험료, 납입보험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3억 원 정도, 혹은 뭐 4억 원, 5억 원. 이건 뭐로 쓸 거예요, 나중에. 대표님이 오래오래 잘 근무하시고 은퇴하실 때 뭐로? 이 적립금액이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되겠죠. 자, 여기에 법인 적립자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후치자산입니다. 왜? 10년 납이다. 예를 들면 연금 상품이 그러면 10년 납입하고 뭐 몇 세 시점에 60세 시점에 65세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든 일시불로 해약을 가지고 오시든 그 기간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후치 자산입니다. 당장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6억 원, 즉 납입보험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약간의 이자가 남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쵸? 후치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간 종료 확보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선취 자산 확보가 중요해요. 당장에 1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분이 이 6억 원이라는 게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20억 필요하잖아요. 그쵸? 6억 원이라는 적립자산마저 없다. 여기서 더 나쁘게 나는 열심히 사업만 해서 회사에 계속해서 돈을 갖다 넣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는 집과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다야. 이 5억 원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이 부족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요 두 부분을 알려주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가입을 잘 안 하세요. 귀찮아서 잘 가입을 안 하시는데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만나 뵙는 대표님들이 10인 이하 사업장이고 다소 좀 영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CEO 분들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요 표가 뭐냐면 이제 직원들이 산재사고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금, 사망사고의 경우입니다. 산재보험금 계산하는 것과 민사배상금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CEO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CEO들한테 좀 설명드리기 쉬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2020년 기준 중소기업 CEO의 최고 일당은 22만 6,191원입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1300일 분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도 1300일 분이에요. 직원들도 곱하기 1300이라면은 2억 9천만 원 정도, 2억 9,400만 원 정도에 장입이 최고가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요 금액이 뭐로? 유족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CEO는 한 3억 정도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거 다 주진 않죠. 원래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산재보험금은 아주 급수가 낮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금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연금 지급이 원칙이에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산재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총 산출 금액의 50%를 일시금 지급은 합니다.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산재보험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다.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민사배상금. 자, 여러분들 이 취업 가능 월수를 우리가 호프만 계수라 그래요. 호프만 계수. 이거는 포탈 가셔서 호프만 계수 쳐보시면 월별 계수가 나오는데, 자, 이 대표이사는 자 50세 기준입니다. 50세 기준이고, 여러분들 참고로 직업별 정년 또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직업별 정년. 자, 예를 들면 의사의 정년은 몇 살일까요? 의사의 정년은 예를 들면 뭐 변호사의 정년은, 자, CEO의 정년은 이런 개념. 뭐 취업규칙? 자, CEO는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CEO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세 CEO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사망했을 경우에 배상금 계산할 때 얼마를 계산을 하느냐 이럴 때 정년을 보는데, 여러분들 CEO 65세예요. 변호사는 70세일 겁니다. 의사는 65세예요. 의사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의사분들은 이게 육체적으로 손이라는 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세까지 정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예전에 강원래 씨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제 하반신 마비되셨을 때, 그쵸? 그분이 그 손해보험회사하고 이제 소송을 많이 갔는데, 배상, 민사, 이게 그 소송을 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댄스 가수로서의 정년이 몇 살이냐.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뭐 손해보험사에서는 35세다. 뭐 강원래에서는 45세다. 10년이면 그분들이 엄청난 수입 차이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니까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년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50세 CEO가 사망했어요. 취업 가능 월수 요게 이제 15년이니까 아마 180개월인가 그래요. 180개월이 호프만 계수가 134.0937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 평균 일당 1000만원 곱하기 호프만 계수를 계산하니 약 10억 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월평균 노임 계산 도시일용 근로자 시중 노임 단가. 요거는 이분은 이제 CEO는 제가 개수를 0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40세 직원은 정년이 예를 들면 55세다 그러면 55세 이 회사를 퇴사하고 약 10년간 65세까지는 그냥 일용 근로자처럼 일한 거로 봐서 그것도 계산해서 배상금액에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0원이고, 왜? 65세까지 다 일했으니까. 그래서 13억에다가 공제를 해요. 생활비 일률적으로 요 산출 금액의 30% 무조건 공제하고 과실 공제해요.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되고,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 산재사고 위자료 똑같습니다. 지금 8천만 원인데 65세 이하 8천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뭐 과실비 뭐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지급액이 8억 정도 된다. 8억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이미 산재에서 3억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빼고 나면 5억 8천에다가 이분의 퇴직금이 5억이라 계산하면 1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대표님도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표님, 직원들도 산재 사고가 나면 민사배상금, 산재보험금, 퇴직금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이고, 대표님은 게다가 회사에 대한 경영에 대한 책임, 기업 유동성 리스크, 상속세 리스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CEO 보장자산이라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논리의 타당성을, 어떤 근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장을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세. 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상속세. 자, 적어도 여러분들 만나는 CEO들 대부분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물론 우리가 여기서 가업상속공제라는 거. 자, 근데 이 가업상속공제도
조건이 있어요. 그쵸?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CEO 유고 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큰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속세 재원 확보 리스크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속세는 요래요. 10억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이 거의 안 됩니다. 20억일 때 한 1억, 30억일 때 2.6억, 50억일 때 6억 7천, 100억일 때 한 25억 정도 된다. 요게 뭐냐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며 금융자산이 약 10억 원일 경우 뭐 이런 아주 노멀한 뭐 금융자산 10억이 노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개념으로 이해해서 할 거 이제 계산했을 때 상속세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상속세는 이게 이제 1차 상속세예요. 1차 상속세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2차 상속세. 그래서 여러분들 컨설팅 하실 때 특히 이제 제가 자산 관리 컨설팅 중에 상속세 컨설팅 할 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리는 게 2차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산의 상당 수준이 사모님한테 가죠.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상속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상속세,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대표님들의 80%가 기업을 대부분의 CEO들이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 80%가 뭐라 그랬냐면 조세 부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세 부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종신보험 가입이잖아요. 이게 보험회사 다니니까가 아니고 종신보험, 정기보험 가입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엄청 큰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단지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죠. 나 죽어서 나오는 돈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이게 우리가 설득력 있게 대표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뭐 상속세 낼 재산이 없어. 그분들 자산이 막 50억 정도 되는데 상속세 낼 자산이 없어 그래요. 이게 왜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난 부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 정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야. 이게 좀 강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보험에 가입해서 상속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명한 부자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상당히 현명한,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산 관리를 잘해요. 자산 관리를 잘하는 CEO들은 보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보험도 더 가입하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산 이전 컨설팅 아마 강의 한번 올릴 계획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상속세 재원은 자, 요 네 가지 정도, 5가지 정도겠죠. 뭐 현금으로 납입하면 좋아. 대출 받아서 납입해야 돼. 아, 물건으로 낼게. 팔아서 낼게. 종신보험 가입할게.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대표님들 이런 경우 많죠. 아, 나 현금 많아. 예, 많죠. 현금 많아요. 자, 내가 현금 예를 들면 뭐 상속세가 10억 원인데 10억 원 현금 있어. 이거 내가 상속세 내면 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러면 그러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안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억 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주식에 있느냐, 펀드에 있느냐, 보통 예금 통장에 있느냐. 보통 예금 통장에 있다. 뭐 그러면 뭐 내면 돼.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내 돈 10억 가지고 상속세 내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으면 예를 들면 한 3억 원 가입을 해놔서 총 납입보험료가 3억 원인데 사망하면 10억 원 나와. 자, 어느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보험이 유리한데 대표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으니까 좀 걱정이죠. 어쨌든 현금 좋은 상속세 재원 납부 재원이면 분명 하나 이게 완전하진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현금 및 현금성 보유자산 10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10억, 20억, 3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계시다면 자산의 규모는 그거의 5에서 6배가 더 된다. 결국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상속세를 쫓아가긴 어렵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출 받는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사실은 상속이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금액으로 상속자산을 평가를 해요. 상속세가 늘어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 물납한다. 낼 돈 없어. 부동산으로 가져가.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지가 50억, 임대 건물이 50억, 상속세가 예를 들면 다 합쳐서 50억 내야 돼서 이 유가족들이 자 토지로 갖고 가세요. 노예요. 노. 왜? 누가 노하냐면 국세청에서 아이고 토지 싫어요. 건물 주세요 이럽니다. 건물로 받아요. 자, 국세청에서는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물건을 세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결국 물납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 또 물납에는 비상장 주식으로도 물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 제가 세무당국은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물납으로 인정합니다. 알고 계시고 부동산 매도. 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또 극단적인 예 하나 설명드릴게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자, 이렇게 예를 들면 기준시가가 500억이다. 500억짜리 빌딩을 갖고 계신 회장님께서 예를 들면 뭐 아드님이 이거 실제 이런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자,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기준시가는 500억이지만 실제는 한 1000억대 건물이에요. 돌아가시면 100% 다 이 친구, 이 아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회장님은 이 자산밖에 없어요. 아들은 통장에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자, 갑자기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세금을 얼마나 내서 아드님이 얼마나 갖고 갔을까? 얼마나 갖고 갔을까요? 자, 아니 뭐 저기 뭐야 1000억이니까 뭐 50억 내서 500억은 갖고 갔겠지. 자, 이 과정이 참 뭐 이렇게 복잡했는데 한 110억, 150억 정도 가지고 갔다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왜냐? 부동산을 매매해서 세금을 내고 했는데 부동산 매매할 때 또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요. 1000억짜리 자산가의 자산이 돌아가시면서 15%밖에 안 남았다. 심각한 거죠. 자, 만약에 이 회장님이 종신보험을 일찍이 종신보험을 예를 들면 한 200억짜리 가입을 해놨다. 뭐 300억짜리 가입 좀 여러분들 좀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100억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하나 그냥 살아남아 있을 거고 1000억이라는 자산을 그대로 유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라. 제가 뭐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상속세는 종신보험이지.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종신보험인데 제가 여기에 정기보험이란 걸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상품의 어떤 기능성 때문에 그래요. 기능성 특약이라고 설명드려야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험은 사망하면 반드시 약정보험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적시성을 확보를 하죠. 우리가 상속세 6개월 이내 내야 되니까. 그 전에 현금 재원을, 세 재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3억 원 가지고 10억 만든다. 뭐 5억 원 가지고 10억 만든다. 보험금 지렛대 효과로 극대화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상속세 지원을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CEO 퇴직금이 절세 효과, 아까 제가 일시에 비용 처리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말씀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CEO. 자, 평가 시점에 뭐 당기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 난다.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회사에 이 회장님이 부동산 자산을 65억을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이 10억이다. 이때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 보니 평가 시점 당기순이 10억 원이라 가정했을 때 제가 10억 원이라고 한 이유 설명드릴게요.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하면 비상장 주식만 요게 이제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가 60억이에요. 그러면 총 자산 130억 중에 136억 중에 자, 공제되는 금액 1괄 5억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계산하는 겁니다. 배우자 최대 30억 한도로 30억 공제되고 금융자산도 최대 한도 2억 다 공제하면 37억 공제되고 과세 표준이 99억이에요. 50% 여기에다가 4억 6천 누진공제 빼면 세금만 45억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상속세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죠. 자, 근데 퇴직금을 5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5억 원이 줄죠. 그쵸? 그럴 경우에 금융자산, 비상장 주식은 무려 16억, 17억 정도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똑같은 계산법에 의해서 상속세가 무려 7억 5천이 줄어들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퇴직금을 5억 가져가는데 상속세가 무려 7억 5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 5억 원짜리 예를 들면 납입보험료 200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법인세 비용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상속세를 무려 7억 5천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단 뭐로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7억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무려 23억 원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절세가 줄어들고 23억 정도 줄어들고 세금은 상속세는 무려 10억이나 줄어듭니다. 자, 퇴직금을 10억 원을 갖고 가요. 비상자 평가 시점에 퇴직금 10억을 갖고 가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돼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0원이에요. 0원. 무려 33억 비상장 주식 가치가 50% 이상 감소가 되고 세금은 무려 16억 정도가 줄어들어요. 이걸 왜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왜 안 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이든 경영인 정기보험이든 CU 보장자산에 대한 니즈를 CU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하락하는 방법, 순자산 가치를 하락하는 방법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부분은 표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그 부분은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 효과 외에 세금의 마지막 세금 상속세를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CEO 퇴직금과 연계해서 자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하실 때 퇴직금 재원을 만드시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금 재원을 만드시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상속세 부분에서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컨설팅 파워풀한 화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 자, 여기서 제가 325다, 뭐 상품의 보장이 뭐뭐 있다, 이런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단순하게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적립전환,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앞에서 제가 경영인 정기보험, 퇴직금 재원 마련. 자, 장기 근속해서 가져가시는 퇴직금이니만큼 장기간 적립했다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자, CUO 6호 시에 확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납입보험료 비용 처리 가능하니 일석사조의 훌륭한 금융상품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가입 예시. 자, S생명. 자, 저는 이 S생명 걸 거의 저는 S생명 거만 팔다 보니까 S생명으로 자, 50세입니다. 여기 나이가 CEO 여기 있죠. 1년 전 51세는 50세 CEO가 계약자, 수익자, 법인 이런 건 알고 계시죠? 피보험자 대표님으로 해서 사망보험금 5억을 가입을 하면 약 월보험료가 379만 원 정도 되고요. 자, 90세 만기 90세 납일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법인은 만기 환급금이 제로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90세 만기 시점에 제로. 자, 대표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해지하셔서 퇴직금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이 금액이 법인으로 들어오면 영업의 이익으로 그 해에 법인 이익이 되죠. 그쵸? 법인 이익이 되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를 하죠. 세금 이연 효과인 거예요. 그쵸? 세금 이연 효과인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퇴직금을 갖고 감으로써 퇴직금 비용 처리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비용 처리를 이제 법인 이익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자, 볼게요. 자, 5억 원인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것. 자,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증가합니다. 체증형. 자, 15% 체증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법인세 절감되는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이건 이제 누진이에요. 합산입니다. 자, 4,500만 원을 연보험료 4,500을 내면, 자, 이 부분에서, 자, 20% 세금이니까, 그쵸? 4,500에 20%면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5, 20, 1천만 원이니까 대충 22% 잡은 겁니다. 법인세에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 기준으로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절세되니 실제 효과는 이 정도 됩니다. 이는 개념인 거죠.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5년째 되니 총 납입보험료가 2억 2,740만 원인데 해지환급금은 1억 7,598만 원이고 77.3% 환급률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었으니 이 금액까지 같이 합산해 보면 한 2억 2,600만 원 정도 대표님께서 어떤 2억 2,600만 원의 자금 운용 효과를 가지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률은 99.4%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이죠. 이게 뭐 99.4%를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환급률은 뭐예요? 빨간색으로 77.3%예요. 자, 5년 시점에서 혹시라도 고객이 해약하게 되면 1억 7,598만 원 가져가는 거지 2억 2,600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은 그런 효과가 있다지 5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딜낸 거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대표이사가 현재 50세이니 뭐 60세에 은퇴하는 시점에 자,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면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4억 2천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죠. 15년 65세에 은퇴하겠다. 퇴직금이 한 7억 정도 된다. 그러면 6억 7천 정도 퇴직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급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거는 현 시점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경영인 정기보험은. 자, 그리고 S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 회사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S생명은 이게 적립전환 기능이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적립전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가입 후 7년 이내에 이 보장성 상품, 경영인정기보험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상품을 적립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하는데 보험료를 납입을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도 돼요. 납입해도 되고 납입이 가능하고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50세 CEO가 379만 원씩 10년을 납입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고 이 시점까지 사망보험금은 5억이에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4억 2,284만 원인데 비용 떤 거는 무시할게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자, 이 10년 이후 시점에 적립전환을 했는데, 자, 적립전환을 했는데, 자, 납입보험료는 똑같죠? 즉,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어요. 그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자, 환급률은 점점 늘어나죠. 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공시율 기준입니다. 61세 시점에 95%, 70세 시점에 115.7%가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연금으로 전환해도 돼요.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이 시점에도 가능해요. 자, 61세 시점에도 연금 전환 가능하고 70세 시점에도 연금 전환 가능하다. 자, 100세 시대 70세 시점에서 CEO께서 은퇴하시면서 연금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자, 포인트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건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보세요. 사망보험금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살아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립전환을 해서 갑자기 그 적립전환하는 시점 확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좀 손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5천만 원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립전환을 하고 나서 자금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금 활용을 해서 무슨 뜻이냐면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10년 이후에 자 60세 시점에서 자, 60세 시점이 아니죠. 50세 시점부터 70세 시점까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자산을 자꾸 증여를 해서 자산 이전을 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산 이전을 해가는 만큼 뭐가 줄어드냐면 상속세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속세가 줄어들죠. 그렇죠? 70세 시점에 예를 들면 이 대표님께서 자산을 거의 다 이전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망보험금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산 이전했으니까. 연금이든 대표님이 뭐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현금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 정기보험이 사용이 가능하면서 사망보험금도 그래도 상당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적립전환의 장점이에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게 훌륭하다. 얘가 여기 100세까지 써놨는데 100세 100 종신까지예요. 종신까지 계속해서 돈을 안 찾으면 이자 계속 붙어가는 겁니다. 사망보험금도 이렇게 체증형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CEO가 정기보험을 통한 상속 플랜입니다. CEO가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EO가 50세이고 현재 자산이 50억, 금융자산 2억이에요. 자산 상속률을 2.5% 가정하고 배우자 자녀 임명이 있다 하면 자산이 50억인데 현 시점에서 CEO가 사망했을 경우 유고 시에 예상 상속세는 약 7억 원 정도 돼요. 아까 6.7억 원 정도 됐죠. 자, 자산 상승되는 거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조금씩 아니죠. 상당하게 이렇게 늘어나죠.
상속세가, 자, 다시요. 상속세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CEO가, 자, CEO가 한스 어드바이저한테 경영인 정기보험을, 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얼마짜리? 사망보험금 5억짜리 가입을 했어요. 다행히 마침 이게 무슨 뭐 어쨌든 짜여진 것처럼 금융자산 2억이 있어요. 사망시자 상속세 예산 7억 확보됐죠. 됐죠? 자, 사망 얼마 냈을까요? 보험료. 아까 5억 기준 해보니까 379만 원 냈어요. 1년에 4,500. 이 1년 이내에 자, 이게 이해되시는, 자, 지우개로 지우고, 자,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자, 50에서 51세가 되기 전 1년간 약 4,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는데, 요 시점에 돌아가셨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4,500만 원 내고 5억이라는 현금 자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7억 정도. 자, 55세, 5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 자, 5년이면 한 4,500 곱하기 5년이니까 어느 정도, 4, 5, 20, 한 2억 어느 정도 냈겠네요. 그렇죠? 2억 조금 넘는 돈을 냈는데 이 시점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5억에 금융자산 이자 2.5% 붙어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됐다. 상속세는 8억 2천만 원 나오는데 7억 3천, 뭐 이 정도면 해결 가능한 수준이죠. 그쵸? 해결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쵸? 자, 이 금액 3억 원도 어마어마하게 이익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65세 시점에는 사망보험금이 8억 7,500만 원이 됐습니다. 왜요? 15% 체증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세에서 체증형 종신보험, 체증형 정기보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사망보험금이 8억 7,500만 원이 되고 금융자산은 약 3억 원 가까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이때의 상속 이슈가 발생했을 땐 약 11억 6,500만 원 정도의 상속세 재원 확보 가능, 상속세 12억 2천, 자, 한 5,500만 원, 이거 감당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70세 시점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 개념으로 해서 70세까지 해도 50억 자산가가 2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하면 379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 하나 가입해 놓으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설명하실 줄 알면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포인트는 다 잡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분이 70세가 되셨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70세가 되셔서 자산 20억은 남았어요. 나머지 이제 30억은 다 실행을 했어요. 사전증여 실행을 했고, 이제 집과 연금 뭐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 정도 남아 있어요. 자, 이후에 자산 상승률은 무시할게요. 자, 여전히 배우자, 자녀 2명이라 하면, 자, 죄송합니다. 요게 70세부터 90세입니다. 자, 죄송해요. 70, 75, 80, 85, 90세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오타네. 자, 오타였습니다. 자, 자산은 그냥 상승률 없이 계속 20억인데, 요 시점에 돌아가시면 약 9억, 9,600만 원 정도, 약 1억 원 정도의 상속세는 예상이 된다. 사실 무시할 만한 수준이에요. 이제 자산가라 하면. 자, 근데 이 시점에 아까 379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70세에 적립전환을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적립전환을 하면 이때 해지환급금이 5억 2,654만 원이에요. 4억 5천 내서 약 117%인가 5% 정도 됐죠. 요 정도의 일시금이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CEO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20년간 확정연금으로 받는다 가정을 할게요. 경영인 정기보험 379만 원을 가입을 해서 20년을 납입을 했어요. 4억 5천만 원을 10년 납입하고 적립전환해서 10년간 묵혀둔 거예요. 20년이 되니 5억 2,654만 원이 됐는데 이 중에
5억 원을 즉시 연금을 가입을 하고 혹은 연금 전환을 했다 이거예요. 공시율 2.6% 가정했는데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지금은. 자, 이 경우에 연금 연액이 2,900만 원 정도 돼요. 5년간에서 20년간 총 5억 2천 적립금액 중에 5억 8천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월 한 24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자, 얼마나 어떻게 뭐랄까 효과적인 플랜이에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50세에 379만 원을 가지고 퇴직금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10년간 4억 5천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피치 못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 뭐가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상속세 재원이 되고 내가 현명한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같은 자산관리사, 자산 컨설턴트를 잘 만나서 70세까지 잘 사전 정리도 다 하고 내가 연금 자산이며 살 집을 잘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내 상속세 재원 리스크로 모아두던 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매월 200만 원 정도 나 골프 치고 어떤 여가 활동을 위한 훌륭한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지금 언제 50세 시점에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해피한 플랜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경영인 정기보험을 상속세와 퇴직금 재원과 기업 유동성 리스크를 원포인트로 하나의 그 실에 엮어서 구슬을 잘 꿰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펙트한 CEO 플랜이 되는 겁니다. 자, CEO 플랜이 뭐예요, 여러분들? CEO를 위한 플랜이었단 말이에요. 최초 출발은 퇴직금이었고 그 다음에 보장자산이 활발해지면서 여기에 상속세 재원이었고 기업 유동성 리스크 해지 재원이란 말입니다. 그쵸? 해지 재원인데 이 모두를 한번 해주는 게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CEO들하고 미팅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영인 정기보험 CEO 플랜 요 강의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상당 수준의 어떤 그 파워풀한 컨설팅과 클로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스 어드바이저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있어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잘 파시려면 여러분들 포인트 뭐냐? 정관과 의사록 검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관, 의사록. 자, 뭐예요? 퇴직금 규정, 임원 보수 규정. 여기에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 유족보상금? 저는 유족보상금은 좀 위험해서 잘 안 합니다. 퇴직금 규정과 보수 규정, 기타 가업승계 상속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CEO가 세금상에 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관 검토를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을 대표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 두 번째, 사전 증여 플랜, 자산 이전 계획을 잘 짜 주셔야 돼요. 자산 이전 플랜. 그 다음에 자금, 우리 그 자녀들의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자금 출처.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PCI 시스템. 자,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돌리고 있죠. PCI 시스템인가 그렇죠?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사전 증여 플랜 잘 만들어 주시는 것,
자금 출처 마련해 주시는 것. 자, 초과 배당이 없어진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거냐. 이런 컨설팅 어떤 역량들이 잘 합쳐져야 경영인 정기보험을 잘 이게 이해하시고 대표님들한테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되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1차 추정 상속세, 2차 추정 상속세 이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시면 안 됩니다. 1차, 2차 추정 상속세를 계산하셔서 대표님과 얘기하셔라. 그 다음에 가업승계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업무관 자산관리, 가지급금. 자, 여러분들 참고로 연금을 10억 원 모으기 위해서 현재 가입을 해서 한 10억 원이 다 모아져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보험이 사업무관 자산이에요.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은 비용 떨어졌잖아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쨌든 가업승계 상속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CEO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무관 자산관리를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업승계 관련 책자를 보시거나 가업승계 관련 내용 블로그나 이런 데 포털 가서 보시면 사업무관 자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참조하셔서 숙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업승계 주식가치관리는 필수죠. 여러분들 필수. 이 부분 체크하시고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은 컨설팅 어드바이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대표님들 옆에.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여러분들이 나 진짜 잘 판매하고 싶다. 좋은 고객을 많이 하고 확보하고 싶다. 정관 빠삭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빠삭하게 하셔야 돼요. 사전증여, 자금 출처, 1차 추정상속세, 2차 추정상속세 등등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CEO들과 여러분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인 어떤 그 경영인 정기보험 어떤 컨설팅, 그 다음에 파워풀한 클로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스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자, 목표가 있는 금융상품. 여러분들,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이 가입한, 여러분들 보험 컨설턴트들이 많으시니까 대표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이름표를 아시죠? 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이 A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다. 대표님 이 상품의 목적 이름표는 상속감자 재원입니다. 대표님이 B 연금 상품을 가입을 했다. 대표님 15년 뒤 퇴직금 재원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 대표님들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금융상품에 포괄적으로 이름표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목표가 있는 금융상품이 대표님의 자산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한스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강의 좀 길었는데요. 강의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